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오늘 마침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건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충북소방도 변화를 맞습니다. 우선 출동 관제 시스템 AVL을 모든 출동 차량에 설치해 현장 대응력과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높입니다. AVL은 출동 경로, 현장의 안전 등급과 소화전 설치 여부 등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건데 현재 충북 설치율은 37%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정보, 소화 용수, 또 주변 위험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현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해 신호를 임시 조정하는 긴급 차량 우선 통행 교통 시스템도 청주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충주까지 확대하고 인근 시도 소방서에서 관할 소방서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경우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관서에서 출동해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 소방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문제점도 다소 해결될 전망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확대되면서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국가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 충북소방도 오는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을 모두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3인 체제가 맞았는데 그동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이 탑승을 했었고요. 이제 응급구조사 2명이 탑승을 하는 3인 체제가 되면서 좋은 고급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지휘 통솔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고 센터 신축이나 증축, 추가 인건비 등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은 완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사상 첫 온라인 계약이 현실화되면서 만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들의 선거 교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선거 교육이 전면 취소된 데다 온라인 계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투표소로 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생애 첫 선거에 나서는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선거교육. 충북교육청과 선관위가 함께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 2개 학교에서만 실시됐을 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3월, 또 한번 미뤄져서 4월 초에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온라인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쪽으로다가 흐르다 보니까 그게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현장 교육이 어려워지자 나온 대안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선관위가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 등을 시청하도록 했지만 온라인 개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더군다나 상황인 만큼 이런 쪽에 집중을 해도 되나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 더욱이 고3 학생들에게 중요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총선 하루 뒤로 밀리면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전날이라서 컨디션 같은 게 중요한데 투표하러 가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시험 전날이니까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 고3 유권자들이 당초 주목의 대상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입니다. 총선이나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젊은 표심을 이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한 것인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충북 지역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모두 4,600여 명.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우울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천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크고 작은 시민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시내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한켠에 마스크 기부함이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료값 대신 마스크를 기부받아
이를 제천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지난달에는 마스크 20장과 함께 짜장면 40인분을 의료진에게 제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렇게 커피값 대신 마스크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혈액 부족으로 인한 헌혈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저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봉사를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강원도는 유독 대형 산불이 잦았는데 피해가 워낙 크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초기에 얼마나 빨리 불길을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일 텐데요.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박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철원군 갈마릅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산림항공본부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초대형 산불 헬기 2대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30분 안에 원주 기지에서 철원까지 날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말 새로 도입된 S-64 초대형 헬기는 배당 가격이 260억 원에 달하고 한 번에 8,000리터씩 물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큰 불길을 잡아내고 로프를 타고 하강한 특수진화대원이 저지선을 구축해 잔불을 정리합니다. 지상 진화대원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물을 투하하면서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헬기가 도착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2곳에 산림항공 관리소를 두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인력 36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체에 결함이 생기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불 현장뿐만 아니라 경락고에서도 24시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게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미리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원주를 이전한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항공반지와 인명구조 등 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제주 4.3의 광풍 속에 사라져간 행방불명 희생자는 현재까지 4,000명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옥살을 하거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총살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방불명인들의 행적과 추가 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75살의 4.3 유족인 김광우 씨는 아버지가 4.3 당시 어디에서 숨졌는지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지난해 12월 4.3 재심 청구를 준비하다 전주 형무소에서 1년 8개월간 수감됐던 기록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적에 대한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6.25 터진 후에는 행방불명만 냈다 하지 호남에서 돌아가셨다. 그 호남이 어디서 돌아가신 건 그것도 몰랐는데 이처럼 4.3 행방불명자 가운데 어느 형무소에 수감됐는지 어디로 이송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부친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그 발자취만 알아도 아들로서는 굉장히 명예회복이 되겠는데 정말 저희 지금 세대가 안 하면 앞으로는 잊혀지지 않을 건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4.3 추가진상 조사보고서에 집계된 행방불명 희생자는 4,255명. 기존 4.3위원회가 확정한 3,600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행방불명 희생자 상당수가 사망 희생자로 처리됐기 때문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행방불명자는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4.3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진상규명 작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4.3 행방불명 희생자 절반 이상이 수형인과 형무소 옥사 등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범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그 유해 발굴의 안매 장지는 도내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육지 형무소 인근의 학살터를 비롯해서 이 한국 전체의 이 공간적 범위를 좀 안매 장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켜서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국으로 흩어진 4.3 행방불명자들과 그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지속적인 추가 연구조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무심천에는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봄 풍경은 눈에만 담아두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충주 영동의 한낮 기온은 18도, 청주는 19도까지 올라 4월 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기존에 특보가 발효 중이던 청주, 진천을 비롯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옥천, 영동, 보은 등 충북 7개 시군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변수가 많아서 후보자들의 고민도 깊지만 또 유권자들도 총선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근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며칠 전에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 건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대표적인 분만 짚어보자면 이시종 지사께서 12억 3천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억 8천만 원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김병호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기초위원들이겠죠. 한 132명이 한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재산 신고를 좀 살펴볼 때는 실제로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진 재산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재산 변동 내역을 보고 또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은 증가했다. 네,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충북 충북 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에 7억 6,6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증가된 내용 자체를 보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증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좀 더 시세화가 비슷할 정도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다른 경위에서 재산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좀 자연스럽게 있던 재산 자체의 가치만 좀 더 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올랐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도 재산의 어떤 양으로 볼 때도 이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시종 지사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의 이제 기조가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집 빼고는 다 팔아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집은 팔고 서울에 있는 집은 그냥 둬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지사께서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네. 송파구 아파트는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집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부 요청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결국은 지역 내 집만 처분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저 같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재산 투자 이런 목적으로 서울 것을 남겨둘 수 있다고 뭐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하셨고 또 선거직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네.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앞으로 지역 내에서 주거 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네. 남아서 적극적으로 임기 이후에도 지역을 해서 발전하고 좀 기여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과거에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지자체장들이나 다른 분들도 임기가 끝나거나 정치 활동이 딱 끝나는 순간 어느 순간 지역에 안 계십니다. 서울에, 그런데, 수도권에. 그래서 오랜 기간 좋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서 개인적으로 바람은 좋은 역할을 좀 계속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길 바라는 겁니다. 지역의 단체장은 대표성, 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역에 이렇게 집이 없고 서울에만 집이 있다는 게 조금 그래 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저희가 예전에 청주시 100만 인구 만들기 뭐 이런 운동도 막 있었었죠. 근데 100만 인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주소지와 가족은 여기 없는 뭐 이런 상황처럼 돼버린 거죠. 지자체장으로서 나는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끝나자마자 내가 돌아갈 집은 여기가 아니다. 이거를 겉으로 보여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실망감이 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한 기사를 보니까 여러 지자체장들 중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장께서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고양시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집이 호주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외에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저희가 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나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공직자들 또는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 역시도 과연 그렇게 단순히 나의 주거지나 뿌리를 내리고자 하지 않고 일터로만 생각하는 지자체장에게 끝까지 책임감과 소속감을 기대하면서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도민들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옆으로 잠깐 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모든 단체장들이 다 서울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엄청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네. 하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수도권의 어떤 과도한 과열된 이 주택 가격을 잡겠다 이런 강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이게 전혀 먹히지 않은 정책이 된 것이다. 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도지사를 하게 되면 집이 여기는 없어도 도지사를 하게 되면 집은 주죠. 관사를 사용할 주죠? 수는 있죠. 예, 관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주거지에 포인트를 두는 이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일터 때문에 잠시 거기서 거주를 할 수 네. 있는 것이지 거기서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자신의 어떤 경제라든지 재산, 교육 이와 관련된 모든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게 꼭 중요한 거냐.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있을 뭐 것 같은데요. 당연히 네. 집이 주거가 여기 안 계셔도 네네. 일은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임기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중에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또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잘하겠죠. 네. 그런데 임기가 지난 이후에도 정치 원로겠죠. 여기서는 정치나 전체적인 충북의 원로로서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역할을 하고 이런 계속 조정자 역할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도 이제 안 남은 상황인데요. 충북에서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 또 이전과는 다르게 충북, 이 지역 출신들이 좀 많이 출마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에서 장차관 출신이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내려오신 분들도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이력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지역에서 대학까지 나왔던 분들이
후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 도종환 후보, 이장섭 후보, 최현우 후보 이런 분들이 충북대학교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정순 후보, 그리고 제천의 엄태영 후보, 이호삼 후보 이런 분들이 청주대를 나와서 지역에서 대학까지 마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저희가 풀뿌리 정치를 했다고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풀뿌리 정치할 때는 지역에서 시, 도, 의원 같이 기초의원을 하거나 광역의원을 하신 분들이 경력을 쌓아서 국회의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죠.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청원구 지역에 황영호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의원 나오다가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역 출신들이 많이 출마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하고요. 물론 당선되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근데 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갑자기 잘 모르는 유명 인사가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보다 지역에서 털을 잡고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 분들이 출마하고 또 결국에 선출이 되는 것.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역에서 오래 있으셨다는 것은 선거 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말하거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방향을 가길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좀 쉽게 반영되는 역할, 그리고 지역민의 마음을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토론회에 이제 불참하는 의원들이 좀 많아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론회 불참하는 의원들이 뭐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많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유리하신 분들이거나 상대 후보보다 토론회에 있어서 나가서 득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음부터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후보 토론회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안 나가면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 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절하겠다고 미리 사전 통보를 하고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대면 선거 운동도 제약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유권자들이 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데 토론회까지 좀 많이 안 나오신다면 유권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다 비단 이제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 총선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 공개 토론회가 강제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학습 효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기성에 당선이 된 후보들이 이제 다시 도전하는 경우는 공격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좋을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에서 일정 수의 토론회를 강제하도록 한 이유 자체가 바로 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정책적인 선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강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뚜렷해진 현재 상태에서는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어떤 공영선거 토론회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사실 짧은 시간이고 그 횟수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자세히 정보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강화된 어떤 토론이나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한 의무화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